것이 최근에 그 환경부에서 폐기물 고형 연료를 폐기물을 이용해서 일종의 고체 연료로 재활용 용품으로 만드는 그런 고시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 고시와 오늘 염소 분석 기술, 장치 개발 이런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먼저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주제인 염소량 분석 이 장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올해 올 1월 1일부터 생산자 책임자 관리제도로 간략하게 EPR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폐기물 전체적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활용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폐지나 금속 캠페인 배탈이 되면 60% 이상 상당히 재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 쪽이 굉장히 재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쪽에서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상당히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연구들이 되었고 그 부분에 연구를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품질 규격을 제시를 해서 고시가 나왔는데요. 그 전체적인 제도 흐름 속에 하나가 이제 EPR 제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폐플라스틱 분야는 재활용 공제조합으로 전개로 한국 플라스틱 리사이클 협회라는 곳에서 이 EPR 제도상에서의 공제조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EPR 제도가 시행이 폐물에서 자원 재활용 증가를 할 것이고 특히 폐플라스틱 쪽에서의 재활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재활용이라 그러면은 물질 재활용을 다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을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그 제품과 비슷한 그런 용품으로 만드는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물질 재활용을 생각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폐플라스틱 쪽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우리 가정에서 보통 배출되는 폐플라스틱류들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으로 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이물질들 제거하기 위해서는 순별해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병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있다든지 끈적한 액이 있다든지 등등 그런 걸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의 이 부담 비용이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재질도 어떻게 보면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재질과 상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순도에 제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생제품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재활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재활용 가지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에너지 재활용 쪽으로 시각을 돌리고자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재활용은 비교적 이물질 함량이 높아도 가령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폐플라스틱 고형이거든요. RDF 중에 한 종이 보통 RPF라고 부릅니다. 랩스 플라스틱 퓨어라고 합니다. RPF로 만드는 경우는 뒤에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이물질 임무도에 있어도 연료를 쓸 거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부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재활용이 부가가치가 더 높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재활용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질 재활용을 만든 제품들도 계속해서 물질 재활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물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최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에너지 재활용으로 결국 그것을 다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높여보자고 해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우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 RPF입니다. 레프트 플라스틱 필인데요. 이 플라스틱 가정에서 나온 플라스틱들을 전처리 선별을 하고 파쇄하고 해서 필요한 첨가제, 중화제를 넣고 성형을 한 최종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통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런 제품은 상태로 많이 외국에서도 대부분 이런 정도의 사이즈고 국내에서도 이 정도 만드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품화 어떤 환경성도 보여진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연료로 쓰자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료로 만들기 위해서 관련 법규 자체는 목법은 있었습니다. 자원전략 관련 촉진법에 보면은 이런 항이 있었는데, 다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 재활용품이라 하는 것은 해가지고 재활용품유화, 고형연료화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고형연료화 부분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고형연료 제품 되어 있고, 가로 안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게 도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 것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고시가 8월 1일부로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백그라운드와 이론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품질 자체는 플라스틱이 60% 이상이 함유되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직경이 50mm 이하의 길이 100mm 이하로 된 성형,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발량으로 60kcal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환경성 관련되는 부분, 염소 문제가 특히 이제 연화수소나 또 나가서 바이옥신 같은 거, 포메이션 하는 그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CL 농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1000ppm 이하로, 이제 그 CL이 보통 PVC가 HCL로 되어서 많이 날아나올 텐데, 그때의 수화물 기준에 보면 연화수소가 표준산소를 12%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환산을 했을 때 1000ppm 이하가 되야 된다 라고 하고, 중금속 배출 농도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수직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료를 모아서 전하기도 하고, 제품의 수분은 10%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품질 몇 가지 등급을 정했는데요. 특히 이제 크기는 정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환경 특성인데요. HCL이 대기오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태웠을 때 HCL이 50ppm 이하짜리, 또 300ppm짜리, 1000ppm대로 세개 농도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1000ppm, 300ppm 정도 되면 이 TLE에는 지금 RZ 비율이 웨이트 퍼센트로 0.9%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정한 산출 근거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외국에서 보면은 대형 RZ 수요시설은 30%까지 연료, 석탄을 보통 쓰는 것은 건소 연료로 쓰고 있는데, 고연료 한 30%까지가 맥시멈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것들은 이 RPF가 쓰여질 그런 보일러들의 홍해 방지 시설에 보면은 연화수소 가스 처리 효율이 최소 90% 이상은 다 됩니다. 아주 낮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암로에서 보면은 주제 기준이 30ppm 볼륨으로 2005년도부터 적용된 규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조된 RPF를 사업시에서 연소식에서 쓸 때에 이 최소한 소각로의 배출 기준은 만족이 돼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을 잡아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래서 이 기본적인 HCL 농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RPF 속에 분석해서 1000ppm이 나온다, APPM이 나온다 그러면 30%로 보조율된 게 30%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거로 90% 되고 나면 남은 것이 소각로 배출 기준 30ppm을 맞춰야 될 것이다. 예보를 해보면 한 7ppm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 환경성을 고려할 때는 1000ppm 이하의 정도로 돼야 HCL 어떤 연료로서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만족이 되겠다라고 했고, 이런 정도는 현재 충분히 업계에서도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연료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쓰는 것을 사실 제한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방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30% 이내에서 쓰도록 큰 시설에서 되고, 그 다음에 전용시설, 100%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각로에 준한 성능 검사를 반드시 해서 사용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등급은 조금 적은 시설인데 여기서는 이 적은 시설이 보통 방지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RPF 자체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써라 해서 이런 것까지만 RPF를 쓰게끔 이렇게 컨벤션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염소 부분이 본 주제입니다. 염소 부분이 여기 시험 방법으로도 보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분석 방법 장치가 요구되어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GIS에 보면은 Z73026에 보면은 비기물 고형 연료 전염소 시험 방법이라는 게 있고 ASTM에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스탠다드 격수표를 표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죠. 이 두 방법을 참고를 해서 제 장치를 꾸미고 했습니다. 만약에 앞에 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STM에서는 RBF 안에 있는 염소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총염소,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미수용성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총염소를 하고 청염소와 수용성 염소로 측정을 하고 비수용성은 총염소에서 수용성을 뺀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측정할 게 있고 분석 장치 자체는 보통 칼로리메타에 측정하는 거 홈컨버스를 써서 할 경우도 있고 정량적으로는 포텐시오메트릭 디트레이션 D를 D 분석하는 방법이고 습식국으로서는 볼하 디트레이션 비색 색깔로 가서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GIS는 보면은 이게 6부에 연소 분석하고 전 연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장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기 연소화식 장치가 있고 공기를 이용합니다. 앞에 컴버스천 요거는 ASTM과 동일한 방법인데 다만 흡수에 이 ASTM에서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쓰는데 여기서는 순수 물을 써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별다르게 비슷한 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 방법은 지구산업 요 습식구인데 우리 공해 대기오염 방지 기준에 보면은 우리 염화수소 농도 스펙에서 나오는 거를 측정할 때 이런 걸 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소 장치를 우리도 맞게끔 보완을 했는데 기본 컨셉은 GIS 장치가 되겠습니다. 뒤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게 GIS 장치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우리 황성분 측정할 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 시료를 넣고 이동대차가 왔다 갔다 발열을 해서 전부 빼서 시켜서 2차 연소실에서 연소되어서 흡수에 의해서 흡수한 이런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장치로 GIS에 나와 있는 장치입니다만 이걸 모디파이 약간 해서 간단하게 이동식을 없애버리고 그냥 고정식으로 일렉트릭 퍼너스 형태로 열분의 물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연소부도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구식 큐브 안에서 온도만 달리 각각 조절하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는 단순하게 했을 때 이 타르가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임핀즈가 막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까만 부분이 막혀서 이렇게 되면 분석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 보완을 한 것이 가운데 지금 7번인데요. 여기 축소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앞에 많이 이런 순간에 해서 생기면 약간 천천히 들어가게 해서 타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걸 하나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임핀즈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타르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표준 시료로 나름대로 정확하게 검증해보기 위해서 PVC 5%에 이 정도 흡수면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플라스틱이 촬영되고 우리 RPF로 만들어질 재료로 올 부분에 대한 함량이 맥시멈 PVC를 한 5% 정도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PE를 대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만든 장치로 해서 TI 현상 수용법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기온유 공유 시법이 있는 그 방법을 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발색을 시켜서 흑강도국을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한 28,000 ppm이 나옵니다. 20%로 27,000 이상 이렇게 96% 정도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값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S팀에 있는 그 보험 당국으로 해가서 해보니까 이쪽이 이제 보험 당국으로 해서 그쪽이 이제 공기가 연소광고를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쪽이 연소광 당국이 한 3% 정도 더 많이 이런 쪽에 접근하는 값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쪽은 그 시험 방법상 보면은 냉각을 시키고 나중에 부합가스를 빼야 되는데 굉장히 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리트머스를 빼보면은 그 산성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손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가 소스케 염소, 소스케 염화소소 중화 특성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이번에 사진상 못 봤고요. 간단하게 보험에서의 그거를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보험에서 해보니까 모랄레시 OS 한 염화소소가 35%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일본 유동청에서는 한 45%까지 유동청이니까 보험에서는 가만히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동청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니까 아마 그 제거율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러를 말씀드리면은 페플라스틱에 대한 물질 잔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성과 연료 품질이 고려된 RPF 품질 기준을 제정하면서 플라스틱 잔여성과 기대가 된다는 것과 피해 산산 수용과 제품 흑강도법으로 분석한 전염수 분석법이 정확하면 동기 연소가법이 보험법보다는 염수 손실이 한 3% 정도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케 염소 휘발성 염소 분석과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